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20일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죠. 자민당,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1955년, 그러니까 창당 이후 자민당이 양원에서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총리 피살 사건 이후 불거진 통일교와의 유착관계에 이어서 2023년 정치자금 비리 스캔들까지 연이어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자민당에 대한 이른바 위기설이 거론돼 왔었죠. 거의 7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자민당 일당 정치, 현재 일본 정치는 어떤 상황인지, 또 앞으로 변화 가능성은 있는 건지 오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있고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최근에는 한미일 관계, 혹은 한일 관계나 북일 관계,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열렸던 일본의 선거, 7월 20일 날 열렸던 그 일본 참의원 선거 때문에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또 기초학습, 일본의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어떤 건지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한 다음에 네.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 제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단원제인데 일본은 양원제다. 미국의 상원격에 해당하는 게 이번에 있었던 참의원이고요. 네. 미국의 하원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본에서는 중의원이라고 하고요. 중의원의 임기는 4년. 4년. 예. 그리고 참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다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거는 참의원은 헌법에 의해서 정원의 절반을 3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총리가 내각의 이제 수반이죠. 내각의 수반이 이제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해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지만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해요. 굉장히 자주 뭔가 해산하고 계속 선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건 딱 그 하원에 해당되는 중의원에 그렇죠. 해당되는 네, 중의원에 관한 선거이고요. 사실 임기를 4년이라고 하지만 임기를 거의 채워가지고 이루어진 경우는 없어요. 총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주주의의 본질에 가깝냐 가깝지 않냐, 혹은 총리가 마음대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거에 관해서 조금 제한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일본 내에서 있다. 너무 자주 바뀌니까 혹은 자주 해산하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그 2012년 10월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정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총리에 재임했던 그렇죠. 역사적인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2012년 12월에 이제 두 번째 총리를 했는데요. 2012년 12월부터 계산해 보면 올해가 이제 13년 정도 되는데, 네. 13년 동안에 중의원 5번 선거했었고 참의원 5번 선거, 이번까지 포함하면 10번의 선거가 있으니까 네. 1.3년 만에 한 번씩 네. 선거가 있었다. 선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괜찮은 제도냐, 뭔가 해산을 하지 못하도록 네. 정적인 목적으로 좀 제한을 둬야 한다는 네. 논의가 역시 일본 내에서 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건지 이 일본 내각제 도입 1885년에 내각제가 도입됐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각제 도입 이후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무려 102대 총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겠구나. 자주 해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주 총리가 이렇게 102대까지 예. 탄생했구나. 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2009년부터 12년까지. 네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잠깐 다른 당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늘 자민당이 하다 보니까 흥미도 안 생기고 네. 뭐 하는 거지? 예. 그리고 국민들은 왜 70여 년간 계속 같은 당만 찍어주지?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좀 해소 좀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자민당이 만들어진 거는 1955년이에요. 원래 그 정식 명칭은 자유민주당이에요. 네. 당시 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해서 자유민주당이 되었다. 네,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진 그 계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에서 혁신계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진보 정당이 일본 사회당으로 합쳐졌어요. 거기도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여러 진보계의 정당이 합쳐지는데, 이에 대항해서 이제 보수 쪽도 합치자라고 해서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이 된 거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70년 동안 자민당이 정권을 내놓은 적은 딱 두 번 있습니다. 1993년도에 비자민 연립정권이, 네. 여러분들 뭐
그 기억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소카와라는 그 총리가 있는데 네. 일본 신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선풍을 좀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네. 55년에 자민당이 만들어지고 이게 55년 자민당과 사회당이 두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이 체제를 55년 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55년 체제가 붕괴된 게 38년 만에 93년도에 붕괴가 됐던 적이 있죠. 네. 말하자면 정치적인 비리가 오랫동안 네. 권력하고 유착이 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 개혁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38년 만에 자민당이 정권에서 물러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네. 그러다가 2009년도에 민주당 현재의 이제 뭐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라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네네. 당이 있습니다만 이 전신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이 2009년도에 사실상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했죠. 이게 한 3년 3개월 정도 네. 지나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 12월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2012년에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뒤에는 사실상 일본 국민들도 자민당 정치에 좀 신물이 났다 네. 해서 좀 바꿔라 정치를 바꿔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009년에 민주당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네.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다 했는데 당시 총리 이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타다야마 유키오. 네. 수십 년대 바뀌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3년 만에 다시 내준다고 좀 이상했어요. 맞아요. 결국은 국민들은 대략 70년간 같은 당을 지지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격변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민당의 경우도 지난 7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보수적이라고 하지만 보수적인 정책만 계속 내놨던 건 아니에요. 네. 요즘 말로 하면 도시와 지역, 그 농촌이 있다 그러면은 자민당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농촌 지역을 지지 기반으로 했었지만 도시부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부의 그 유권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책들을 사실상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민당이 보수 정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포괄적인 정당으로 변화를 해왔다. 네. 야당의 혹은 진보적인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들의 일부를 반영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 같은 당인 것 같지만 내용을 조금 더 의제를 좀 확장해 왔고 국민들의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정책을 조금씩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속 같은 당을 지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른 당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사실상 정권 교체는 두 번 네. 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자민당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말하자면 자민당 정치의 또 핵심은 뭐냐면 파벌 정치. 파벌 정치. 예, 지금은 이제 파벌이 거의 이제 아소파라고 하는 파벌을 제외하고 해체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해체가 됐거든요. 사실상 해체된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예, 다 해체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아소파를 제외하고. 다만 문제는 거기서 하나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자민당 내에 여러 파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벌 내에 경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아니지만 자민당 내에서 정책의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니까 그 안에서 내부적인 총리가 바뀌면서 내부적인 정권 교체, 유사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민당이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 총리가 교체되면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보수에서 조금 더 네. 왼쪽으로 가거나 중도 쪽으로 가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어필을 해오고 그게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 보면은 아베파가 제일 가장 큰 세력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소파인가요? 근데 제가 표를 이렇게 보면은 뭐 모테기파 예. 그리고 기시다파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시다 시게루파 70년간 역사를 갖고 있는 파벌들일 텐데 네. 그 아베파와 아소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보수적인 그 어떤 전형적인 그런 파벌들인가요? 보수 본류냐 방류냐 이런 아. 얘기를 하는데 좀 뭐 복잡한 네. 얘기니까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네. 중요한 거는 파벌이 해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그 파벌의 영수들 혹은 그 파벌에 속해 있는 의원들 간의 그 단결 이런 거 할까요? 역시 네. 아직도 영향력이 강하다. 예를 들면 2024년도 9월에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파벌이 해체되고 파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파벌에 영향을 미쳤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차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요. 네. 과반수를 얻으면은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총재가 되는데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요. 네. 1차 선거에서 네. 임했던 분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네. 조금 이제 여성이지만 또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고 아베 총리가 지지하는 그런 네. 그 여성 정치가였거든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이시바 시게루였고, 그다음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아들 고이즈미 신지로 지금 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네. 얽히면서 농업 담당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세 분이 1, 2, 3위 했다가 1위였던 다카이치하고 2위였던 이시바 시게루가 결선 투표를 했어요. 두 네. 번째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가 많은 표를 얻었는데 그 뒤에는 네. 파벌에 네. 영향이 컸다. 네. 그러니까 수면하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다른 파벌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네. 총리가 됐다. 총재가 되고 총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이니까 거기서 살아남았으면 어쨌든 뭐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그렇죠. 텐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파벌이 없어졌다 네. 할 때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인맥이라는 게 한꺼번에 없어질 네. 수 없죠. 네. 거기에 소속해 있는 정치가들이 한 번에 그렇죠. 사라지지 않나 이럴 수 없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아. 파벌의 경우는 파벌의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도 없애기도 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파벌이 네. 해소됐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소파의 경우는 다른 파벌은 전부 해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아소파만 유일하게 해체 선언을 하지 않고 아, 그래요? 유지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 정치자금도 네. 상당히 그 파벌의 경우는 독특하게 그 파티라는 거를 이제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네. 의원수가 많은 파벌일수록 네. 영향력이 강하고 또 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파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치자금을 내느냐. 정치자금을 많이 내는 파벌일수록 정치적 영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일본 정치에 대해서 대략적인 윤곽을 네. 네, 설명을 들었고요. 예. 이번 선거, 참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7월 20일. 그런데 뭐 언론에서 예상했지만 지금 집권당이 과반 의석 달성 못했습니다. 네. 자민당은 39석, 그리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8석을 확보하면서 기존 목표였던 50석 달성하지 못했다. 네. 20와 뭐 참패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선거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경우는 작년 10월 2일 날 그 총리가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맞아요. 말에 선거를 했거든요. 그때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경우는 지난 10개월간의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중간평가. 뭐 10개월 정도니까 네, 뭐 네. 중간평가라고 너무 말하기는 짧구나.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네. 이시바 정권에 대한 정권 선택의 선거 성격도 있었다. 네. 선거 이전에 이시바 총리의 이번 그 참여 선거의 목표는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자민당과 국민당 연립정권이 과반수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 목표를 좀 낮게 설정하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 정도 얘기를 한 건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반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들은 그러네요. 빨간 딱지를 이제 보여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인기가 없을 땐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이제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 가장 큰 거는 경제인 것 같아요. 역시. 예.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크긴 합니다만 네. 돌이켜봐서 좀 생각해 보면요. 일본이 경제 대국이라는 말 많이 했잖아요. 일본의 GDP를 보면은 많이 좀 그동안에 약해졌어요. 1968년도에 이제 당시에 서독을 누르고 경제 2위, GDP가 2위였어요. 미국의 2위에서 네. 이어서. 네. 근데 2010년도에 중국한테 밀렸어요. 3위가 됐어요. 네. 그런데 2024년도 지난해에는 독일한테도 밀려서 4위가 됐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굴욕이네요. 그렇죠.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어. 경제력이 약해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서 문제는, 엔저라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엔저는 사실상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화폐 가치가 뚜둑 떨어지니까. 네. 네. 더군다나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본 국민들의 임금이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임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속도로 네. 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인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뭐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전임자였던 기시다 총리의 경우도 그래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기업들한테 많은 압력을 행사를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임금 인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피부로 네. 우리의 생활을 누가 더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냐라는 것을 평가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크게 엇갈린 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경우는 이제 현금을 지급하겠다. 일본에서 이제 급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본 국민들 1인당 모두 2만 원씩 2만 원, 20만 원 좀 안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혹은 아이가 있는 세대의 성인에는 2만 원에 플러스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네. 야당의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이제 소비세라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부가가치세에 해당할 거예요. 네. 일본의 경우는 뭐 물건을 사면은 거기에 세금을 소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소비세라는 게 지금은 10%예요. 10%인데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을 때는 3%였다가 5%, 8%, 10%까지 세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인상이 됐는데 네. 감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개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자민당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 국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사실상 국민들은 야당을 지지했다 하는 거는 결국 소비세를 내려라. 가장 역시 정치 권력을 흔드는 거는 역시 경제 문제네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예. 네. 그런데 약간 제가 최근에 이시바 총리를 바라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거는 과거 일본 총리, 예를 들어 아베 총리나 기시다 총리나 물론 상대방이 좀 다르긴 했지만 뭔가 미국이 얘기하면 바로바로 이제 굽혀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시바 총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뭐 할 말을 한다. 예를 들어 방위비 올려 하면은 방위비는 우리가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아무리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라는 거대한 어떤 캐릭터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이 이시바를 좀 응원할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또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일본은 오랫동안 GDP 대비 1% 많아야 1%, 네. 1% 안 되게 억제해 왔거든요. 근데 2022년 12월에 기시다 정권에서 네. 국가안보전략이라는 그 전략 문서를 비롯해서 중요한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 네, 네. GDP 대비 2%라는 거는 거의 2배예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것도 좀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를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2%를 넘어가지고 뭐 3.5%까지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요구한다고,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네. 스스로가 판단해서 적정한 수준에 네. 에서 결정하겠다. 네. 이런 말을 했죠. 네. 야당 의원이 네. 국회에서 이시바 총리한테 그럼 5년간 2%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네. 2% 이상 늘어난 일은 없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2%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네. 하는 거를 좀 여운을 좀 남긴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고. 네. 그런데 어쨌든 여지는 남겨둔 상황. 그렇죠. 네. 일본 GDP 한 2%까지 방위비를 올린다라는 거 약간 좀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 일본이 한 1% 정도였기 때문에 GDP 2%까지 올린다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데 2배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돈을 국방비에 쓰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 천조국이죠. 네. 그 아래에 뭐 2위부터 15위까지 있다 그러면 2위부터 15위까지 다 합친 거를 비등비등해요. 미국의 국방비라는 네, 게. 네. 일본의 방위비 1%밖에 쓰지 않습니다만 V12 안에 들어요. 우리보다 더 달러를 계산하면은 더 많이 쓰고 방위비를 있군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국방비만 가지고 이게 뭐 군사 대국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일본의 경우는 예산만 가지고 본다면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렇군요. 그런 대국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경제는 안 좋고 결국은 국민들이 경제 외 다른 분야에서만이라도 좀 잘하면은 만족스러워 할 텐데 과거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정치 스캔들도 있었고 특히 돈 문제 뭐 있었고 네. 이제 아무래도 한 당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의 정치적인 목소리 혹은 기대감에도 이시바가 아직은 그 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파벌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네네. 파벌에서 이제 파티를 열면은 파티권이라는 거를 팔아요. 그렇군요. 한 장에 얼마씩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을 쓰는데 일부는 이제 파벌에서 쓰고 일부는
일부는 파티권을 판 의원들 개인한테 이제 그 피드백을 했다는 거예요. 돌려줬다는 거예요. 킥백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네. 문제를 네. 사실상 정치자금 규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수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가장 많았던 게 자민당의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였다는 네. 것인데 이 정치 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뭔가 해줄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기업과 단체의 정치 헌금을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네. 지금까지 자민당이 비판받았던 또 국민들로부터 이제 불신감을 가졌던 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전히 이시바 총리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참여한 선거에 정치 개혁에 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만 그 공약이라는 게 네. 단체와 기업의 헌금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로 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 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렇군요. 국민들이 기대하고는 좀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예전에 아베 신조 그때 총리 당시에 사학비리인가요? 일본도 보면은 무슨 해마다 항상 무슨 스캔들, 새로운 이름의 스캔들이 늘 터져요. 그럼 누군가 짠하고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그걸 딱 고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같은 자민당이긴 하지만 가장 깨끗해 보이는 소수 계파인 이시바라도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러네. 약간 뭐 이런 느낌인가 봅니다. 이시바 총리가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은 1957년생이니까 60대 후반이시잖아요. 근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선이 됐어요. 1986년도, 제 기억에는 86년도에 당시에 29세. 네. 그렇군요.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이 된 네. 베테랑 의원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포부가 정치적인 야망도 나름대로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러네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리 선거가 5번째 도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네, 된 네, 거예요. 네, 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자민당의 정치 개혁도 하고 싶은데 현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여전히 파벌을 해체한다 하더라도 파벌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고 또 정치 자금 문제에 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정치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이번에 좀 걱정스러운 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참정당? 네. 기존에 한석이 있었고, 네. 이번에 14석을 획득하면서 15석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당이 약간 아메리카 퍼스트처럼 뭐 제페니스 퍼스트 뭐 이런 그렇죠. 당입니까? 예. 어떤 당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진 지는 이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젊은 정당이네요. 예. 네. 여기 대표를 하고 있는 가미야라는 그 대표는 지방 의원 출신이에요. 네. 오사카에 있는 자그마한 시의원을 했던 분들인데 민주주의의 뭐 기본은 풀뿌리 정치라고 하지만 네. 시에서 지방 의원들 중심으로 한 이 참정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게 이번에 아마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분들이 놀랐겠어요. 그 공약을 잘 뜯어보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그 배척 네. 이런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참의원 선거든 중의원 선거든 국정선거에서 외국인 정책이 공약에 크게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끌었던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공약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극우파들하고 좀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네. 거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공약집을 좀 네. 참정당의 공약을 좀 들여다봤는데 일본이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비율이 늘어나니까 억제해야 한다. 노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제도가 있어요. 뭐 기능 실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숙련된 노동자, 비숙련된 노동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고급 인력보다 좀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본에 네, 와서 네, 연수를 하면서 노동을 하게 하는 거죠. 네. 대체로 보면 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런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말자. 너무 저임금으로 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뭐 네. 이런 거예요. 일본에 필요한 인재들, 고급 인재, 일본에 필요한 사람들만 받아들이자. 또 외국인 가운데 이제 일본에 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뭐 제일 한국인의 경우도 이제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본에 귀화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네. 참정권을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외국인들의 참정권 자체도 이제 부여하지 말자. 네. 또 외국인 유학생들 네. 에 대해서 장학제도를 주는데 일본의 국익에 필요한 인재들, 외국인 인재들에 한해서 장학제도를 하자. 그럼 외국인들의 정책이 뭐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그걸 이제 총괄해서 하는 관청이 없어요. 그래서 네, 네. 참정당의 경우는 외국인 종합정책을 하는 그런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 참정당이 하고 있는
공약이라는 것들이 네. 사실에 부합한 거냐 그렇지 않냐 팩트 체크를 많이 했는데 네. 팩트가 아니다 네. 하는 거를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해요. 보통 유럽도 마찬가지고 특히 뭐 트럼프 마가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논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렇죠. 그런 얘기하고 있고 저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나중에 통계 보면 다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경우가 상당하지 예.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려 15석.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인 일본 사회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정당 규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을 모집하는 수집 보고서를 보면은 네.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 못지않게 혹은 그래요? 거기보다 더 많은 활동 자금을 좀 모집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것조차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국민들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혹은 기존의 정당들, 예를 네. 기성정당이죠. 네네. 자민당, 공명당, 그다음에 입헌민주당, 이 기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성정당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기성정당에 대한 그 불만이 네. 참정당 혹은 국민민주당도 민주당에서 분파된 것이긴 합니다만 네. 이 국민민주당 같은 새로운 세력들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그 국민민주당도 이번에 17석을 득하면서 총 한 22석인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말하자면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은 선거 대상이 22명이었는데 22명 밖에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진하지 못했던 거지. 이게 그렇군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의 경우는 의석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네. 선거구 지역구도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있는데 네. 비례대표의 경우는 자민당 못지않게 국민민주당, 그러니까 참정당이 13% 정도 가까이 이 비례대표에서 득표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네. 앞으로도 계속 약진을 해간다면은 네. 이 일본 정치의 커다란 변화, 선거에도 이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 박사님, 그 일본도 보면은 투표를 참 안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번에도 투표율이 한 50%대라고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좀 네.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60%를 넘기기가 참 힘들어요. 네. 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50%대이긴 한데 58%가 약간 상회에 늘어났거든요. 네. 15년 만에 50%대 후반 그런 거예요? 네, 투표율이었대요. 그것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15년 만에? 15년 만에 60%를 넘긴 것도 아니고 50%의 후반. 네. 그리고 또 이게 세대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네. 이런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 거냐라는 걸 그 일본 언론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은 네.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층의 경우는 자민당에서 벗어났다. 네. 자민당을 지지하지 않는 젊은 세력들이 참정당 혹은 국민민주당에 지지를 하고 우리가 선거를 할 때 공보물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인터넷에 발달되어 있고 네. 하니까 인터넷상으로 SNS를 통해서 선거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고 이제 의견을 발신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경우도 자민당과 같은 기성의 정당은 네. 공보물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는데 네. 국민민주당이나 참정당의 경우는 네.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경우는 보면은 한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네네. 누구한테도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SNS가 커다란 영향을 선거에 미친 거 아니냐 하는 네. 이런 분석이 나타나요. 그걸 잘 활용한 게 네.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이었다. 역시 선거는 캠페인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뉴욕 시장 맘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예비경선 통과했는데 후보가 된 거죠. 이 후보자는 직접 길거리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취재하고 SNS 바이럴로 막 틱톡 만들고 뮤직비디오 같은 거 찍은 것도 한번 회자되고 이러면서 아예 캠페인이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참정당, 국민민주당은 이제 그쪽으로 좀 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예, 예. 젊은 사람들을 좀 끌을 예. 수 있는. 저도 일본 TV를 이제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했는가, 캠페인을 했는가를 네네. 보니까 들고 다녀요. 스마트폰을 들고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자민당의 의원이나 자민당 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 전 보지 못했어요. 그 속도가 좀
다르죠. 아예. 달랐다고 할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정말 유권자가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간지러운 것을 좀 긁어줄 수 있는 네, 그런 네. 것들을 SNS를 통해서 네. 발신했던 것이 젊은 유권자들로부터 네. 지지를 얻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 사실상 실패했는데 나 총리 계속 할 거야 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네. 실제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시바 총리 10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 있던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얻지 못했어요. 올해 6월에 있었던 도쿄 도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의석이 가장 적어요. 사상 네. 최저예요. 최저. 참의원 선거에서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이 세 번의 3연패. 선거에서 3연패한 이시바 총리는 7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네. 이시바 총리는 내각이나 자민당의 집행부 인사에 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거는 졌는데 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비판이 네. 자민당 내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분출될 것이냐에 따라서 이시바 총리의 진퇴가 결정될 수 있다. 만약에 자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강해진다면은 네. 물러나야겠죠. 물러난다면 자민당 총재 선거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자민당 총재는 규정상 3년이에요, 임기가. 1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임기를 내가 다 채우겠다라고 했을 때 네.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어요. 그러네요. 지금 자민당, 공명당 중심의 연립정권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확대를 해서 새롭게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 어느 야당도 자민당과 손을 잡겠다, 협력하겠다는 정당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권을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방법은 정책 혹은 법안별로 야당이 협력을 얻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의 쟁점 중에 하나가 경제였어요. 네. 소비세를 감세할 것이냐 아니면 현금을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금 지급하는 거를 내세웠는데 거기에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는 거는 국민들은 현금 지급보다 소비세를 낮춰라 하는 거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소비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안을 바꿔야 해요. 오히려 지금 소비세 같은 경우는 국민적인 요구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이 됐고 또 지금 야당은 어쨌든 그걸 하자는 거고 네. 그래서 소비세 인하하는 거 법안 통과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소비세를 낮춘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실상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죠. 네. 결국은 소비세를 낮춰서 줄어드는 이 세수를 보완하는 거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일본 정부한테는 없어요. 네. 뭐 노령화 사회인데다가 지금 관세 전쟁까지 그렇죠. 돈 나올 구멍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판단을 네. 어떻게 이시바 네. 총리가 받아들일 것이냐가 네. 앞으로 우리가 네. 일본 정치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시바가 어떤 식으로 집에 가게 되면요. 네. 그 이후에 조금 하마평에 올라오는 차기 총리, 뭐 차기 총재, 뭐 어떤 분이 있을까요? 혹시? 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유력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가 다카이치 사나의 네. 전 그 경제안보 담당사.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쌀값 파동으로 이제 농업 담당 대신으로 다시 이제 발탁이 된 고이즈미 신지로. 네. 아마 보수층에서 지지하고 있는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의 의원일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국익 혹은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냐 하는 판단은 네. 또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지금 관방장관을 하고 있는 하야시. 네, 네. 외상도 했죠. 네, 정치적인 경험도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정책에도 밝고 또 뭐 기시다파이긴 합니다. 정책적인 수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한 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약진을 했던 국민민주당의 네. 다마키 대표. 네. 다마키 대표는 1969년생이니까 상당히 젊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은 총리가 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혔군요. 밝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유력한 정치가로서 네. 총리 후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 정당의 연립 혹은 자민당이나 공명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부 다 네, 네. 연립을 해서 협력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 네.
하는 의기투합하는 형태가 네.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다마키 대표도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일본 정치 얘기하면서 저희가 자민당 말고 다른 정당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미래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번 참의원 선거가 커다란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기성정당에 대한 불만이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났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자민당과 야당, 거대 야당, 그 양당제는 아닙니다만 네. 양당제와 유사한 그렇죠. 형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일본에도 유럽처럼 이제 소수 정당이 연립하는 다당제 비슷한 그런 네.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참여 선거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네. 일단 듭니다. 네. 그리고 자민당의 경우는 자민당의 당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당원 수가요? 네. 공명당의 경우도 좀 공명당 창가학회라는 종교단체가 지지 기반인데 네. 이 창가학회의 그 회원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명당의 그 당원들 지지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제 옛날 정권, 옛날 정당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아까 55년치에 제가 38년 동안 지속됐다가 다시 2009년도에 한번 정권 교체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얘기는 전후의 일본 정치라는 게 결국 자민당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자민당보다 조금 그 개혁적인 진보적인 세력이 왼쪽에 있는 이런 정치가 현실에서 나타났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미해졌다. 앞으로 새로운 정당의 재편 이런 것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패러다임 가지고 프레임 가지고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새로운 틀에 네. 새로운 사고의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일본 정치를 일본의 선거를 네. 봐야 할 그런 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현재 총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용적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거 총리들에 비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열려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과거사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경제 협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이슈가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있음으로 해서 한일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은 큰 변화는 없을까요? 이시바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는 조금 다른 보수적인 정치가들보다는 전향적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냐 그런 정적인 상황에 있느냐 하면은 그러기에는 정적인 기반이 취약하다. 앞으로 좀 어떠한 형태로 이시바 총리가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네. 어떠한 방법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시바 총리 계속 여부에 상관없이 일본 정치는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한일 관계 중요하다는 것만 설득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 가까이 다가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한쪽에서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럼 이시바 혹은 이시바 총리나 자민당만 그러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야당의 경우도 일부 그 보수적인 정당을 제외하고는 한일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또 특히 최근에 그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가가 다 갖고 있죠,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자유민주, 기본적인 인권, 가치 이런 거를 본다면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중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미중 경쟁의 시대에서 가장 그 공통점이 많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하고 협력할 여지가 있고 또 협력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네. 이런 차원의 그 공통 분모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있기도 해요. 다만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일본 정치의 불확실성이군요. 그렇죠. 지금 보면. 네. 그걸 디폴트로 생각을 하고 우리도 대일본 전략을 좀 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국동연구소 조진구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